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는요, 48페이지의 경제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실상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통상 이제 한 세 문제, 1, 2, 3번 정도가 총론이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경제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A형 같은 구조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경제론은 이론도 나올 수 있고, 계산 논리도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론에서는 이 시험 목차는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에 대한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기초 과정에서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해서, 균형의 이동에 관련된 또 계산 논리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도 이론하고 이제 계산 논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가격 탄력성은 크기가 중요하고요. 이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은 지금까지 거의 문제는 이제 거의 계산 논리에 대한 걸로 이제 인용이 됐는데, 이론이 혹시 나온다 그러면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다는 거.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일반 경기 변동에 관한 이론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혹시 출제가 되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고요. 거미집 모형은 이게 이제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아니면 순환형이냐 이거를 구별하는 거를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도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대비를 하시게 되면 한 4문항에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을 때 계산을 빼더라도요 한 3문항 정도 이상은 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대표 유형 문제가 주어져 있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 수요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을 물어봤죠. 자, 1번에 보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근데 2번 지문을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경우도 그 실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뭐라고 해놨냐면 상승하면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죠. 1번 지문이 이제 우측이죠. 그러면 여기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분은 지문이 똑같잖아요. 동일한데 얘는 우측, 얘는 좌측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냐? 이러면 잘못됐다는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가격이 변했잖아요. 그죠? 가격이 변하게 되면 곡선이 이동하지 않고 곡선 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이 변해서 뭐가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면은 그 변화는 하나의 동일한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것은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틀린 지문이죠. 5번에 보시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역시 틀린 경우죠.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수요 곡선이 이동했잖아요. 그죠? 이 곡선이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 곡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란 얘기죠.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을 때는 이렇게 가격은 일정한데 수요량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죠. 핵가족화라든가 인구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대체재의 가격 상승 등은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죠. 그래서 여기 대표 유형의 답은 이제 4번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의 핵가족화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집을 구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독립된 가구가 발생하면, 내가 독립해서 자녀가 독립해서 나가면 바로 집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구 수의 증가가 발생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수요 법칙에 대한 것 있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에 가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이건 항상 기본적인 이론으로 물어보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 있죠. 그거를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서 표시하는 것,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는 곡선을 좌우로 이동을 시켜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럴 때 이 수요의 변화, 즉 곡선을 좌우로 이동시키는 요인 중에는 소득의 변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재나 보완재에 대한 가격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매수자,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을 할 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할 거라 예상이 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에 가서 1번부터 풀어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균형 상태를 가정하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틀리죠. 공급 법칙을 우리가 기준하게 되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이 감소하는 관계로 나타나는 게 공급 법칙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해야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라니까 틀린 거죠. 이건 다 사전적 개념이죠. 즉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공급량도 마찬가지죠. 걔도 역시 사전적 의미죠. 이 정도 가격 수준이면 내가 이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공급한 양을 얘기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그랬을 때요. 이것도 틀린 거죠. 임금이 상승했다는 얘기는요. 이 생산비가 증가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감소하겠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좀 아까 설명해 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좌표상에 있는 가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면서 수요량의 변화를 표시해 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는 답이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게 되면 문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 변수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량을 우리가 명시할 때는요.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일정한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릴 때 뭐를 갖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렌트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사용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얘네들이 다 뭐냐면 일정 기간이라는 게 통상 한 1년 정도 얘기해요. 1년 동안 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게 지대고요. 1년 동안에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게 임대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임대 수입에 대한 거를 우리가 투자론에서는 순영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순영업소득이라는 것도요. 몇 년간 1년 동안 발생한 총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임대 수익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도 당연히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월 임대료 수입,
그래도 다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지대 수입이 유량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 소득도 역시 유량 변수에 들어가고요. 순영업소득, 연간 이자 비용, 1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월 임대료 수입, 이런 것들도 다 유량 변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만약에 2022년 5월 현재 서울시의 주택이 만약에 1,500만 채가 있어요. 얘가 존재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주택 재고라고요. 그러니까 쌓여 있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량이죠.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총량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중에 작년에 공급된 주택이 있죠. 작년에 생산해서 공급된 주택이 몇 채냐 이거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 안에 몇 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죠. 202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몇 채가 공급이 됐냐면 3만 채가 공급이 됐다. 그러면 요 1,500만 중에서 3만 채는 작년에 공급된 양이죠. 그죠? 그래서 주택 재고는 절량이지만 아파트 생산량이 있죠. 또는 아파트 거래량이 있죠. 이런 것들은 기간이 명시되어야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유량 변수에 들어가죠. 그리고 2022년 들어와서 새롭게 신축돼서 공급된 아파트도 있겠죠. 네, 그런 애들도 역시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신규 주택의 공급량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유량 변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지대 수입은 우리가 유량, 자산은 우리가 절량 변수고요. 도시 인구도 절량 변수, 아파트 생산량, 가계 소득은 유량 변수, 주택 재고는 절량, 순영업소득과 연간 이자 비용, 월 임대료 수입, 부동산 관리자의 월 급여, 주택 거래량, 신규 주택 공급량까지는 다 유량 변수가 되겠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가치는 절량 변수죠. 그래서 유량 변수는 토탈 9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유량과 절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간이 명시되지만 이제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애가 있고 시점이 주어졌을 때 파악이 가능한 애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옆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유량 변수하고 절량 변수가 옳게 묶인 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을 얘기했었을 때요. 예. 이 소득이라는 것은요. 통상 몇 년간 벌어들인 거냐면 1년 동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를 할 때요.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소비한다는 것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소비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남는 게 있어서 이거를 계속 적립해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자 이게 재산이 되겠죠. 그럼 얘는 절량이죠. 그렇죠? 이 전체 규모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시점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한 규모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총 몇 명이냐 이런 거 파악하려고 그러면 어느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거기 안에 보게 되면 니은의 실물 자산, 디귿의 도시인구, 비읍의 주택 재고 있죠. 얘네는 절량 변수죠. 그 다음에 지대 수입, 아파트 생산량, 가계 소득은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 2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시장 수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자,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10% 감소했다면 A와 B는 대체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예. 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1번에 구성이 돼 있을 때 A의 가격이 5%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예,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수요가 10%가 감소했다. 예, 그러면 얘가 상승했을 때 얘가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A의 소유량이 감소하죠. 그죠? 그러면 이 소비가 줄었을 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보완제예요. 보완제라는 거는 두 개의 재화가
결합을 해서 사용했을 때 효용이 발생하는 애들을 우리가 보완제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같이 줄어들면 보완제. 근데 얘가 상승했을 때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 애들은 우리가 대체제라고 할 수 있죠. 대신 소비하는 거죠.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그거를 대체해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 그걸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제에서 이런 논리 정도는 구별이 가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이게 대체제라서 틀린 거고요. 얘네는 보완제다.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속물 효과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죠.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속물 효과, 스놉, 우리가 이펙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돈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하고 똑같은 소비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옷을 샀어요. 밖에 나갔더니 다 나하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은 가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우리가 속물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함수에서 소득 기호동은 종속 변수고 수요량이 독립 변수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를 얘기했을 때요. 요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소득이나 기호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량이 변해서 얘네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가 변해서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그러고요. 얘들의 변함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까 얘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가 대체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이게 소득이 증가해서요. 예,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얘를 정상제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제는 이제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의 움직임이 틀려지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총부채 상환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되면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죠. 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31회 때 기출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 번 시험에서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수요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 그러면 수요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표현만 조금 달리해서 기본적인 형태로 출제를 가끔씩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5번 문제는 우리가 푸는 요령에 대해서 총론에서부터 얘기했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지문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 풀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물어본 거죠. 근데 기억해 봤더니 시장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그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면 틀리죠.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죠. 그러면 남는 건 2번하고 4번이 남게 되겠죠. 근데 2번이 니은하고 미음이고 4번이 니은, 디귿, 리을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디귿 하나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니은을 보셨을 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이거는 감소하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되고요. 디귿을 봤더니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풀어도. 그렇죠? 예. 리을에 가셔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되면은 이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은 거래세율이 인상이 되면은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에 두 가지가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거죠.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이 됐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네,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먼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이제 B가 있었을 때요. 보완관계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했을 때
만약에 바늘이 있고 실이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결합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바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바늘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실에 대한 수요량도 줄어들죠. 그래서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축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죠.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 걸 물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보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는 것은 해당이 안 되죠. 그죠?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거는 곡선상에서 변화가 발생하지 곡선이 이동하는 요건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아파트의 선호도가 감소되면은 그런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을 찾으라고 그러면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하락 있죠. 그 다음에 대체 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 하락. 그죠?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가 10% 감소하고요. C 부동산의 수요가 5% 증가한다. A와 B, A와 C의 관계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대체재하고 보완재 관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A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요. 그러면 대체재고요. 이때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이건 보완재예요. 그러니까 얘 가격이 상승하면 얘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줄어드는 대신 소비가 늘어나는 이들은 대체재. 얘 소비가 줄어들 때 같이 소비가 줄어들면 보완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B는 감소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C는 증가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감소한 애는 보완재고 증가한 애는 대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는 우리가 보완재라고 할 수 있고요. A와 C의 관계는 대체재.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의 관계는요. 이런 형식을 빌려서 여기서 몇 프로가 증가하고 몇 프로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숫자를 넣어준 것이고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재. 소비가 같이 줄어들면 보완재다.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XJ하고 YJ는 보완재다 이런 얘기죠. XJ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둘이 보완재인데 XJ하고 YJ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격이 하락하면요. 그죠?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수요가 증가하는 애가 보완재죠. 그렇죠. 같이 소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YJ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수요가 증가하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건 수요가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8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대체재하고 보완재의 개념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을 물어봤을 때 공급 곡선은 각 임대료 수준에서 생산자가 기꺼이 공급하려 하고 할 수 있는 공급량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죠. 그죠? 그래서 이 가격 수준에서는 이만큼을, 그죠? 이 가격 수준에서는 이만큼을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도 포함이 되죠. 이게 공급자의 역할은요. 항상 신축을 통해서 공급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팔려고 내놓은 것도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내용이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예, 그러면 이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요건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요,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의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균형을 보게 되면요, 이게 시장 가격이고 이게 수요 곡선을 나타냈을 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균형 상태에서요, 요게 이제 무슨 곡선이냐면 한계의 비용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게 시장 가격하고 일치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균형 조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평균 비용이라고 그러죠. 얘가 일치하는 점에서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이 설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표현까지는 뭐 거의 잘 안 쓰죠. 예. 그래서 여기 잘못된 거는 3번이 되겠죠. 우리가 단기하고 장기 공급 곡선이 있으면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쉽게 늘릴 수가 없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경사도가 가파르고요. 그 다음에 장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S가 있고 이렇게 S1이 있다고 그랬을 때요, 원래 이렇게 균형 상태에 따라 가정하자고요. 일반적인 이제 그래프 갖고 얘기할 때요, 여기 이렇게 수요가 있었을 때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죠.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이게 이제 단기 공급 곡선이죠. 이게 장기가 되겠고요. 단기는 생산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생산이 많이 못 늘어나니까 가격이 그만큼 높게 올라갈 것이고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 공급이 여기까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의 폭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장기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에는 답이 3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걸 물어봤을 때 1번은 일단 틀린 거죠.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죠. 이걸 이제 우리가 공급 법칙을 반영한 것이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부동산을 공급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효용 극대화에 있다니까 틀린 거죠. 공급자들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변화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급 곡선의 이동이 발생한다면 틀리죠. 공급 곡선의 이동을 발생시키는 건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곡선이 이동하죠. 가격이 변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선에서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부동산 공급량의 변화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에서 공급량이 변한다는 게 틀린 거죠.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 이 가격에 의해서만 변화가 발생한 거죠. 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것을 요 하나의 선에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10번에는 답이 2번이죠. 공급 곡선은 우측 상향하는 기울기를 갖죠. 그게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격에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1번에 보시면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본다, 이런 얘기죠. 11번 문제에서 5번, 요거는 4번하고 5번이 있죠. 요거는 시험 지문상에서 잘 써요. 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있죠. 이거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의 공급은 경제적 공급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경제적인 공급이라는 건 결국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맞는 표현인데 공급을 물어볼 때 기본적으로 물어보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요. 거기 보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공급의 변화로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고요. 여기는 답이 1번이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면 틀리죠. 가격 변화는 항상 어느 때가 더 크게 나타난다. 비탄력적일 때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1번 지문과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12번에도 주택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요.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예. 둘 다 증가했으니까.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론할 때 이랬었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냐면 가격이 변하지 않죠. 이렇게. 예. 그래서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이렇게 공급이 있죠. 그러면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양은 변할 수 있어도 가격은 불변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변하면요. 주택 가격이 있죠. 예. 명시되어 있는 요 가격이 변하게 되면 요 동일한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고요. 5번에 보면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야겠죠. 근데 공급이 쉽게 늘릴 수 있는 애들은 수요가 늘어난 것만큼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가 없죠. 수요가 증가했는데도 공급의 조절을 가져오기 힘든 애들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배추라든가 이런 애들은 파동이 발생하죠. 예,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언제나 시험상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은 가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1번에 보시면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야 된다는 얘기죠. 욕구만 있다고 우리가 수요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좌측이 아니라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 있죠. 예, 그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죠. 소득이니까 가격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요 가격이 변하게 되면 이 곡선상에서 변화가 발생하는데 가격이 아닌 애에서 변하게 되면 곡선이 이동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인구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는 게 틀린 거죠.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양은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거는 5번이 된다는 얘기죠. 예.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라고 그랬죠. 이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다고 그랬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비탄력이니까 양의 변화는 작게 발생한다. 예,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관한 균형 있죠. 예, 그 다음에 탄력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